오늘 2018년 경제위기, 설마가 현실이 되면, 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책으로도 경고했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지요.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개인적으로 저는 2020년이 한국 경제 위기의 정점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분석한 대로 경제 왜 안 무너져?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억지로 틀어막은 겁니다. 제 분석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가계빚을 사상 최대의 가계빚을 폭증시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GDP 성장을 오로지 빚으로만 떠받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매년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 지표에 보면 그러니까 공공부채를 내서 억지로 빚을 내서 나라가 빚을 내서 산업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지표에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지표는 다 마이너스인데 유독 건설에서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빚내서 집 사서 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억지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는 벌써 이상현상, 이상조짐을 보이면서 거꾸러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회복계 분석이 틀려서 한국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억지로 어거지로 특별히 박근혜 정부가 어거지로 빚을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낀 것처럼 한국 경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연장만 그냥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연장만 계속 해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텔레비전이 나쁜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그리고 19년, 20년 정도에는 어쩌면 정말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말을 맞아서요. 총정리하는 개념 플러스 해서 오늘 경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딱 얘기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하면 뭐 부동산, 산업, 자영업 요 정도가 답니다. 큰 포괄적인 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경제의 3주체가 기업, 가계, 정부 이게 다 끝인데요.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뭐 경제학 용어 막 여러 거 한계 심리 효용 곡선이 뭐니 뭐 갑자기 생각나는 여러 가지 뭐 경제학 용어들, 수학 용어들을 막 써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 건데요. 본질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보면 그게 다 경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경제의 본질이에요. 그것만 보면 경제는 다 본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발음 좋은데 오늘은? 페이크.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부동산, 산업, 자영업, 그리고 뭐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뭐 금리 인상, 이제 세계 경제 현황 잠깐 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늘 봐야 되죠. 특별히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2019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 2019년 20년 2019년이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혹시 2기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명박 정부가 대단으로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지금 해오고 있는 건데 2기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뭐냐면 지금 분당 크죠? 규모 크죠? 입주민들도 많죠? 근데 그 분당의 1.5배 혹은 분당만한 크기의 신도시들을 경기도 여러 지역에 짓겠다. 그게 2기 수도권 신도시 정책인데요. 2019년에 약 200만 가구가 실입주되는데 구체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양주, 위례, 화성 동탄 2, 고덕 국제화, 수원 광교, 인천 검단, 성남 판교 등등 어떤 거는 분당의 1.5배, 어떤 거는 분당만한 거, 어떤 거는 분당보다 조금 작은 거 이런 신도시들이 2019년에 실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약 200만 가구가 실입주하게 됩니다. 실입주가 뭐냐? 한국은 선분양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우리가 계약금만 내고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금 내고 실입주는 이제 2019년에 실제로 내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들어가서 사는 것을 실입주로 합니다. 참 안 좋은 제도인데요. 수억 원짜리를 어떻게 실체도 안 보고 그걸 살 수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선분양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4년, 15년 정도에 분양받은 것이 2018년, 2019년, 특별히 2019년에 집중적으로 실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실입주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실입주 하려면 잔금 치를 때 돈 없습니다, 서민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든가,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을 빼든가, 그걸 빼서 거기에 뭐 대출을 더하든 뭐든 해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도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분당만한 신도시로. 말이 200만 가구죠. 4인 가족하면 800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가 2천만 조금 넘거든요. 800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게 감이 안 오시는가 봐요. 임금 근로자 2천만 중에요. 그분이 가장이라면 그 중에 200만, 4인 가족하면 800만이 입주하는 거라니까요.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가구, 800만이 살고 있던 그 상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들이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위례, 화성, 고덕, 수원, 광교, 인천, 엄당, 성담 이게 빠지면 그 800만 가구가 4인 가족 기준인 겁니다. 800만 가구가 그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리던 그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 지역 상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주인들이 돈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막 1억씩 빼줄 돈 막 갖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아, 기다렸다. 어우, 김씨 잘 왔어. 내 지금 전세 보증금 1억 빼주려고 내가 갖고 있었어. 이거 1년 동안 내 주머니 있었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집주인들 돈 없습니다. 집주인들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돈 없어요, 그분들.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보증금을 물갈이 해야 됩니다. 갈아치기 해야 됩니다. 돌려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가구가 2019년도에 실입주하게 되는데 그 많은 전세 보증금,
그 많은 월세 보증금을 빼줄 돈이 그만큼 들어올 세입자가 새로운 신규 200만, 새로운 신규 4인 가족 800만 있을까요? 가뜩이나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오는데요. 알죠? 인구 절벽이 오면 그 다음 해년에 소비 절벽이 오는 거. 2019년에 소비 절벽이 옵니다. 한국에. 백화점? 마트? 뭐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 먹지는 않습니다. 소비 절벽이 와서. 그런 판국에 2019년 실입주를 합니다. 200만 가구가. 이게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분당이 1.5배 되는 신도시가 우후죽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역전세난이 뭐냐? 전세난은 뭐예요?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서민들이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전세난이고요. 역전세난은 말 그대로 전세가 넘쳐나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어서 옵시오, 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는 것을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집값은 내려갑니다. 집값이 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 메커니즘 아주 간단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서민들이 전세값이 이렇게 높은데 에이 된장 그냥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내 집을 사버려야지 해서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왜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합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걸 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집을 팔아먹게 하려고. 건설사 살려주려고 그 짓을 했습니다. 참 나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박근혜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박근혜 씨가 쓴 정책 그게 나쁩니다. 최경환이 더 죽일 놈이죠. 그러면 차라리. 어쨌든 전세난이 된다는 것은 서민들이 전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오른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냐? 다시 말하지만 전세가 너무 높으니까 대출받아 그냥 집을 사버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집을 사니까 집값은 오르는 거죠. 반대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억지로 빚내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도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앉을 판인데 전세가 편하지요. 전세가 훨씬 편하지요. 전세 제도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부동산 정책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역전세난이 벌어지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이게 올해 상반기 좀 넘어서 올해 6월 정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5대 시중은행 있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나 갑자기 5대 시중은행, 농협도 포함되는 것 같고. 이거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대 시중은행장들이 향후 집값이 1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그 6월경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뭘 발표했냐면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00만 가구랍니다. 그들이 집값이 15% 하락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LTV 간단합니다. 한국의 대출 제도는 LTV가 있고 DTI가 있거든요. LTV는 간단하게 집값 얼마야? 그 집값 대비 대출 뽑아줄게. 이게 LTV고요. DTI는 1년 동안 얼마 벌어? 그 버는 수입에 한해서 대출 뽑아줄게. 이게 DTI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대출을 새롭게 생성되는 대출 제도를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 D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대출 내기가 까다롭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DSR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LTV 70%다. 즉 집이 1억인데 7천만 원을 뽑아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이 1억이라면 그중에 70%인 7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이빠이 뽑은 거죠. 뽑을 때까지 다 뽑은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15% 하락하면 지금 1억이 7천 나왔어요. 대출이. 근데 집값이 15% 하락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합시다. 집값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9천만 원에 대한 70%를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9천만 원에 70%면 얼마예요? 10% 빠지니까 나 왜 난 이런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빨리빨리. 우리 언니 나 주산 좀 자주 시키지 그러셨어. 가만 있어봐. 10% 빠진다. 7천에 10%. 한 6천 되는 겁니다. 편하게. 그러면 그 차입금 1천만 원을 바로 은행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부터 DSR 정책이 도입된다니까요. 대출 못 내요. 이 금융권 가야 돼요. 막 금리 20%막 이런 때리는데. 왜냐면 LTV 70%를 정말 뽑을 때까지 다 끝까지 뽑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 가구가 100만 가구거든요. 이건 제가 뽑아낸 데이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직접 뽑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기저기 자료 받아서. 그럼 100만 가구입니다. 아시든 여러분 한국 부동산은 정말 서민들에게 나쁘게 돼 있는데요. 아무리 이자를 그동안 수년 동안 잘 내왔어도 연체하거나 두 달만 연체하면 은행이 경매에 바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시불로 뭘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면 역시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이 하락하면. 일시불로 토해낼 돈은 없어요. 대출도 안 된대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 집을 갖고 있는 LTV 70%까지 꽉꽉 눌러서 대출을 뽑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내놓는 거죠. 집을 내놓는 겁니다. 금매로 막 내놓는 겁니다. 손해보고라도. 왜? 당장 천이고 제가 지금 1억 기준 잡아서 천이죠. 보통 3억 사고 이렇게 대출 냅니다. 그렇게 뽑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몇 천만 원씩인데 그 몇 천만 원을 낼 돈이면 차라리 몇 천만 원 손해보고 집을 팔아서 그 차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럴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 개 가구 100만 가구가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 중에 3분의 1인 30만 가구만 집을 내놔도요.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기저기 공포와 패닉이 쌓여서요. 제 집 내놨대. 쟤 뭐야? 야, 나보다 2천만 원 싸게 내놨어. 그럼 난 3천만 원 내놔야지.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향 경쟁이 나가지고요. 집값이 진짜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15% 하락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5%가 20%, 25%, 30%, 40% 그리 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2019년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인데요. 여러분 아시듯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부가 대기업을 인위적으로 육성해서 그 대기업을 통한 수출로 키우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력 업종은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무선 통신기기, 휴대폰입니다.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평판, 철강,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10가지가 한국 경제를 그동안 견인해온 대기업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무선통신, 요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양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와 남아있는 무선통신 역시, 휴대폰 역시 제가 기자일 할 때, 여전히 기자로 있었을 때 써놓은 기사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이 2019년이니까 2020년도부터 삼성전자가 무슨 지방 아산 공장인가? 무슨 오산 공장인가? 거기에 지었던 반도체 공장의 몇 배가 되는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을 막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요.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시장에 공급하는 시기가 2019년부터 20년, 제가 2019년이 20년이 헷갈려요. 고맘때쯤에 대대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중국이.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정말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10대 주력 업종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또한 휴대폰, 삼성 그 위치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이런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속 뺏기고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석유, 자동차, 선박, 무선, 자동차, 부품, 합성, 평판, 철강, 플라스틱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렸던 10대 주력 업종들이 모두 다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한국 경제 내에 지금 있던가요? 있어요? 미래형 자동차 보세요. 중국이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전기자동차 미국이 먼저 먹었어요. 전기자동차 투자금 1위가 어디더라? BMW든가? 예, BMW입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그 안에. 미래형 자동차로서 미래를 견인할 자동차 그 브랜드에 한국이 없습니다. 중국은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존 산업은 단기적으로는요, 중국의 추격이 있고, 일본의 반격, 미국의 견제, 여기 협동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출품 팔아먹기 참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 동남아 국가, 거기에 좀 살점을 뜯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대만, 한국과 함께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대만, 이런 대만은 한국과 일본을 경쟁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중국과 이미 손을 잡았고요. 중국은 한국의 1차, 2차, 3차 산업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으면서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계속 얘기했지만 미래형 산업에서는 중국은 정말 가지고 있는 얘네가 돈이 많죠. 돈으로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인재들을 지금 막 포섭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흡수하면서 한국은 미래형 산업에서는 예전에 추월했고요. 지금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미래형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그동안 중국 특수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해 왔거든요. 중국 특수가 뭐냐? 가까운 이웃 나라에 우리가 수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이 중국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어서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이것을 중국 특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왔는데 앞으로는 그리 안 돼요. 아시겠지만 한국 수출액의 50%가 중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수출 절반이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어떤 이유에 쓴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나 기타 사드의 보복을
대단히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참 다행인데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잘했죠.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잘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잘 된 겁니다. 중국이 막아버렸으면 정말 우리 예전에 죽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경제는 고사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게 안 돼요. 중국 특수 없어요. 동남아 없어요. 왜냐면 동남아도 지금 자체 경쟁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남아도 언젠가는 우리를 물어뜯어 죽일 겁니다. 하루속히 빨리 한국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될 터인데 안타깝습니다. 답이 안 보였으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산업계 자체가 지금 골병이 들어서 헤어날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희박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는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던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10대 주력 업종들 지금 다 사양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200% 넘는 기업이 수두룩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 지금. 그래서 여기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지금 자동차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조선 일어나고 있죠. 철강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주력 업종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명체들 쏟아지고 나오고 오죽하면 2대 8이 나옵니까? 20대 명태가 웬 말입니까? 20대의 명태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산업조차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을 때 이것과 2019년 부동산 위기와 이 산업이 함께 맞물린다면 정녕 한국 경제는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참. 국민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 불쌍. 우리 성도들. 이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거 아니거든요. 저 지금 팩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자영업은 좀 어떻습니까? 자영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 근로자 2천만 중에 552만이 자영업입니다. 3분의 1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 부채가 600조고요. 평균 부채가 1억씩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800만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면 돈 다 날립니다. 왜 인테리어 비용 가져갑니까? 권리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집기 같은 거 팔려면 살 때는 진짜 더럽게 비싸게 샀는데 팔 때는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냥 빚만 잔뜩 진 겁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경제에 불황이 오면 원가도 상승하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대출금리 상승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잖아요. 지금도 레드오션인데 2020년까지 은퇴자들이 700만이 은퇴합니다. 그 700만의 은퇴자들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 3분의 1, 700만 중에 3분의 1인 200만 정도만, 250만 정도만 자영업으로 쏟아져도 자영업자는 700만, 800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닭을 파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닭집 사장님들이 임금 근로자들만큼 월 수입 한 200에서 250 정도를 가져가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주일에 무조건 2번씩 닭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국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이 월 수입 200에서 250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주일에 2번씩 닭을 먹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가구가 일주일에 2번씩 닭을 그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닭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닭 KFC는 좋아하지만 닭도리탕은 싫어하거든요. 저 징그러운 거 잘 못 먹어요. 닭발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나 못 먹겠어. 족발도 징그러워. 잘 못 먹겠어. 어머니 나한테 닭발 먹으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영업이 800만이 되면 야 미치는 겁니다. 600조입니다. 빚이 600조입니다. 이 600조는 한국 가계부채 1500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든 자영업 부채가 터지든 한국 가계는 그냥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만 가구가 실제 살던 그러면 800만 인구가 그 상권에서 먹어 살리던 자영업자들 그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초토화됩니다. 실제로 구도시가요. 구도시와 신도시를 여러분 실제로 비교해보면 구도시의 상가는요. 공실률이 30% 이상이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무슨 유령도시처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구도시는. 그리고 신도시는 번창합니다. 그럼 구도시에서 자영업하던 사람들은 어쩔 건데? 그들이 신도시로 다시 넘어갈 자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출을 못 낸다니까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미용실 하는 분들은 옆에 떡볶이집이 잘 돼야 되고요. 옆에 옷가게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떡볶이 먹던 사람이 나 머리 할까? 예를 들면 옷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옷도 사는데 머리가 이게 뭐지? 머리 하러 갈까? 머리 하는 사람이 딱 하고 왔는데 머리에 비해서 이제 옷이 아니네. 옷을 사야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경제는. 아이들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저출산. 인구가 안 나면 제일 먼저 뭐 산부인과 타격받지만 이 학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학원이 타격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학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떡볶이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뭐 칼국수집도 있고 학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에게 어머니들이 야 너 학원 공부하면 배고프니까 올 때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어라. 그래서 학원 주위로 학생들이 먹거리를 할 만한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상권이 번창되는 건데 저출산이면 아이들이 없어지면 학원이 타격을 받고 학원이 문을 닫으면 그 밑에는 떡볶이집, 뭐 햄버거집, 뭐 순댓집, 곱창은 아니죠. 소주집 아니죠. 학생이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 붕괴되는 겁니다. 상권이. 경제가 그렇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했지만 2018년도에 인구 절벽이 옵니다. 한국에. 인구 절벽이 와요. 인구 절벽이 오면 1년 후에 소비 절벽이 옵니다. 백화점 안 됩니다. 마트 안 됩니다. 자영업 안 됩니다. 소비 절벽.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불러올 주택담보대출의 위기는 그랬을 때 산업의 위기는 그랬을 때 한국 경제가 경험하게 될 위기는 감이 오십니까? 그게 2019년부터도 저는 그것을 202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0년에 한국의 제2의 다시 IMF가 올 것이다. 저 동의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취약한 경제 위기, 거의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연명하고 있을 정도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던, 가장 많이 경고했던 그 금리. 여러분, 가계부채만 1,500조입니다. 금리가 0.25인가요? 꼴랑 그거밖에 안 올랐습니다. 내년에 계속 오를 겁니다. 미국 올리면 계속 따라 올립니다. 0.25, 0.5, 요 정도 올랐는데 이자만 벌써 증가가 2조 3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계가 2조 3천억, 2조 3천억, 2조 3천억. 버퍼링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200만 가구가 한 개 가구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금리가 1%만 오르면 한 개 가구가 200만 가구가 쏟아진답니다. 200만 가구입니다. 4인 가족하면 800만입니다. 200만 명이 아니에요. 200만 가구예요. 4인 가족하면 800만이 한 개 가구로, 한 개 국민으로 1%만 오르면 금리가. 가계만 이렇습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47조입니다. 신흥국 최고 수준이고요. 신흥국 평균 부채 2배입니다. OECD는 GDP 대비 90%가 넘으면, GDP 대비 90%가 넘은 부채면 아주 고위험 기업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GDP 대비 기업 부채가요, 110%를 이미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기업 중에, 코스피 기업 중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이 수두룩 천지 빼깔입니다. 그냥 걸리면 다 200%를 넘어갑니다. 근데 금리가 올랐다니까요. 부채 비율 200% 이상 기업은 계속해서 갈수록 느는데 이자 상환 능력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시듯 2013년 코스피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2013년에. 지금 2017년입니다. 약 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산업, 기업의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60%는 겨우 30%, 3분의 1을 제외한 60%는 겨우 이자만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그때 미래학자인 최윤식 경제연구소에서 최윤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 금리가 오르면, 그 당시 금리에서, 2013년 금리에서 2% 금리가 오르면 98%,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0.25% 올랐습니다. 1.75% 남았습니다. 1.75, 한 20년 걸려서 오를까요? 금방 오릅니다. 금방 오릅니다. 정부 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분 속이는 건데요. 정부는 부채를 국민들의 눈가림을 아웅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부채를 떠넘겼죠. 자기가 할 일을 공기업, 야, 니가 해. 한국전력공사 니가 해. 야, 수자원공사 니가 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할 일을 떠넘겨가지고 공기업이 빚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 가렸습니다. 정부 부채 없다? OECD 중에 깨끗하다? 천만에 만만해. 그 공기업 여러분이 다 갚아야 됩니다. 부채. 비근해로 LH 파산했거든요. LH 이미 옛날에 파산했습니다. 그게 부채 비율이 얼만데요. 지금 연명하고 있잖아요. 누구 돈으로요? 여러분 서민 혈세로 지금 보조금 계속 줘가면서 연매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파산했습니다. LH. 수자원공사 4대강 할 때 벌써 파산했죠. 부채 비율이 얼만데요. 그거 다 국민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코 묻은 돈 빼가지고, 코 묻은 돈은 아니죠. 피 같은 돈 빼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나쁩니다, 진짜. 솔직해야지. 근데 이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가요, 1,000조가 넘었어요. 공공부문 부채가 뭐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금융이 아닌 비금융공기업.
이런 공기업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계, 기업, 정부, 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개체가 지고 있는 빚이 유의자 채무가 5,000조입니다. 5,000조. 유이자 채무, 이자를 내야 되는 채무가 5,000조입니다. 금리가 올랐어요. 얼음만큼 이자를 플러스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면서 지금 전쟁안이 많이 유혈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5.1 파동 가능성을 또다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5.1 파동, 5.1 쇼크 있었죠? 5.1 파동을 또 부를 수 있거나 혹은 고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다. 정부가 이렇게 사기치고 있죠. 근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3분의 1, 약 1,000조는요. 늘 오일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축해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오일을 수입해오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그냥. 다 기름이 있어. 심지어 여러분 샴푸조차 기름으로 만드는데 석유화학 제품인데 샴푸가. 기름을 수입해. 그래서 늘 비축해놔야 됩니다. 외환보유고 중에. 근데 우리는 그 비축하고는 외환보유고까지 포함해서 야 우리는 외환위기 없을 거야. 외환보유가 높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실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 IMF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외국 자본 3분의 1만 빠져나가고 오일 쇼크 나가지고 고유가로 구매하는데 돈 억수로 많이 지출하게 되고 IMF 그냥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초 체력입니다. 펀더멘탈 웃기지 마십시오. 무슨 펀더멘탈 좋습니까? 한국 경제가. 아 정말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그럼 오일 파동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2차 오일 쇼크 때 그때가 1979년 1980년 요때인데요. 2차 오일 쇼크 때 한국 경제가 어떤 쇼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9.8%가 수직 하강했습니다.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 그때 8%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3저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일 쇼크 나자마자 마이너스 1.4%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갔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려 10% 가까이 수직 하강했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피부에. 2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이 받았던 경제적인 충격은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2배, 그리고 1997년 IMF와 맞먹는 수준의 경제 하락률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IMF 때 우리 어땠습니까? 30대 그룹 중에 17개 날라갔고요. 지금의 삼성만큼 잘 나가던 대우그룹 공중분해됐고요. 은행권에서 20만 명 퇴출됐고요. 기업에서 100만 명이 한순간에 명퇴당했습니다.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 때, 오일 쇼크가 오면 그런 외환위기와 맞먹는 충격파가 한국 경제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진짜 트럼프 때문에 이스라엘 수도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전쟁이 발발해서 오일 쇼크 3차, 4차 계속된 오일 쇼크가 오게 된다면 왜냐면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오일 쇼크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IMF가 오지 않아도 IMF와 똑같은 그리고 그렇게 오면 IMF는 당연히 오죠. 그러면 2중, 3중, 4중의 충격파가 한국 경제에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지됩니다. 서민들 다 그지됩니다. 중동 전쟁 나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긴축에 나서고 있죠. 금리 올린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을 때 이렇게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오를 때 아시아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아시아가 지금 빚더미거든요. 중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005년 158%에서 지난해 258%로 높아졌고요. 일본 말해 뭐합니까? 이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무려 2.5배입니다. 일본 정부는 끝난 겁니다. 식물 정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걔네가 금리를 못 올리고 여전히 0%로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가는데 올리면 그냥 일본 정부는 끝납니다. 인도 피치가 말했어요. 인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70%인데 국가 신용 등급이 BBB인 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인도도 아주 높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떻습니까?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간 말레이시아, 그냥 쉽게 합시다. 말레이시아는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과 맞먹는 부채를 보이고 있고요. 그냥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힘이 들어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는데 지금은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면 맥이 빠져요.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빚더미 아시아다. 동남아시아도 어렵다. 빚댐이다. 금리가 오르면 힘들어진다. 태국도 지금 빚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IMF가 어떻게 왔는지. 97년도 IMF가 그 전전년도가 태국이 무너졌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 쓰나미가 와서 한국이 IMF를 맞게 됐습니다. 물론 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순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더미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기초 체력이 정말 약한데 금리는 올리고 있고 과연 이 아시아가 그 금리의 파고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쓰나미는 똑같이 한국 경제를 덮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IMF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왜 그러냐? 97년도 IMF 때는요. 가계가 괜찮았거든요. 정부 괜찮았거든요. 단단했거든요. 그때 가계 저축률이 23%, 세계 1위였습니다. 가계 자산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부 자산 괜찮았습니다. 8%, 10% 고고행진을 하는데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세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 기업이 문제였습니다. 과다 차입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과다 차입을 해가지고 사업 확장하다가 한순간에 훅 간 거거든요. 기업 망하니까 지금 정부가 그때 뭘 했습니까? 정부가 뭘 해줬어요? 국민들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국민들을 희생해서 기업을 회생시켰습니다. 정부 부채를 희생해서 그 기업을 살려놨죠. 그래서 그때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정부도 가계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국에 IMF가 오면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두 다 빚더미 앉아있는 상황에서 IMF가 다시 온다면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대공황 이래 그리고 1차,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한꺼번에 한 나라가 아니고 한꺼번에 모든 나라들이 다 이처럼 큰 위기를 맞은 적은 없었다라고 유명한 경제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한 나라에 위기가 오면 누가 막아줬냐? 누가 방파제가 돼줬냐? 정부가 그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IMF 때 정부가 뭘 해줬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뭘 해줬습니까?
지금 반정부 시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인지하라고 말씀해 드린 겁니다. 97년도 IMF 때 뭘 했습니까? IMF가 오기 전까지도 조선일보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언론은? 한국은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IMF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 내고 2달 만에 한보가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조선일보 이 기레기 같은 언론. 여러분 언론도 방송도 정부도 여러분의 위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애통해서 애가 타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죽든 살든 정부는 그리고 언론은 기득권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IMF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그 경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97년도에도 안 해줬던 정부가 지금은 환골탈태해서 해줄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던가요? 국회의원들 갑질하는 거 보세요. 내가 누군데 밥집에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람 뺨을 때리고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입법 판단은 대한민국 대의정치, 대한민국 국민들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꾸린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지 않습니까? 수시로 말 바꾸고 마치 여러분 서민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분석들은 물론 예측입니다. 아직 현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현실이 된 예는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설마에 해당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1970년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설마에 해당하는 IMF 구제 금융 신청이 전 세계적으로 98번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 그 설마가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됐고요. 1991년 12월 8일 소련의 붕괴, 역시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붕괴했습니다. 97년 국가부도 사태, 한국, 역시 설마했지요. 국민들에게는 IMF 구제금융 신청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설마 국민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사망자, 21명의 실종자, 151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사건. 설마했죠. 어떻게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설마했지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설마했죠.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수출 기업을 단번에 쓰러뜨린 키코 사태. 설마했죠. 2009년 4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28만 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사건. 설마했죠.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 전역으로 번진 제스민 혁명.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14년 3월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전격 합병 사건.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까지.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설마하던 거였습니다. 아, 정말 저런 게 일어나겠어? 정말 저런 게 현실이 되겠어? 현실이 됐잖아요. 이처럼 설마는 너무나 자주 현실이 됩니다. 너무나 자주 현실이 돼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이, 이 설마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그 어떤 위험보다, 그 어떤 살떨리는 경험보다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무조건 배나 되는, 수십 배나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대환란이 오는 거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습니다. 대환란이 오든가요? 베네수엘라에는 크리스찬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많았겠죠. 근데 베네수엘라 무너졌습니다. 그들 지금 쓰레기통에서 뭐 주워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몸 팔아서 먹을 거 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오든가요? 안 왔잖아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대환란이 올 줄 아십니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교회예요? 한국 무너져도, 한국 경제 무너져도 2018년에 이것이 현실이 되고 2020년 IMF 와서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예측해드렸던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됐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돼서 쓰레기통을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대환란 안 옵니다. 물론 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대환란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대환란이 올 거니까 바로 그냥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대환란은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게 대환란입니다. 한국 경제 무너진다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타격은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환란에 준하는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 무너져도 대환란 안 옵니다. 저는 수차례 제가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붕괴됐을 때 서민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저 역시 막연해서 어떤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역시 짐승의 표와 연결해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다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 답을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훗날 왜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설마가 현실이 되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요셉처럼 지혜를 모아서 속히 고센 땅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